자, 1번 문제부터 합시다. 시도자치경찰은 A급입니다. 자격 요건 봅시다. 우리 국가수사본부장은 10년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자격은 5년이 기준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의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변호사인데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다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 교수 자격 요건에서 정교수가 나오는 건 중앙진기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조교수 이상이고 5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군데가 틀렸네요. 세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봅시다.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죠. 경찰청장은 여기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거니까 경찰청장은 여기 등장할 이유가 없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 위원장이 제청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2명이죠. 그 2명이 바로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인데 이 두 사람은 매일 출근하는 게 나으니까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죠. 따라서 3번은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네요.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지방공무법을 적용하는 거지 국가공무법 적용하는 게 아니죠. 국가공무법이라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우리 근속 승진 기간 나오죠. 숙련부터 시작해서 4, 5, 6년 6월, 8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경사를 경위로 승진하는 경우는 6년 6개월이다. 그죠?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6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2계급 특별 승진은 가능하죠. 그건 경위 이하면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 된다. 그죠? 3번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1111-223이니까 경정이 총경으로 올라갈 때 필요한 시간은 2년이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네요. C도 맞는 이야기니까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제가 승진심사위원회건 징계위원회건 무조건 나보다 높은 사람 징계는 2계급이 승진은 1계급이부터 가능한데 위원회 최저계급은 경위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의 경정이 경위로 바꿔야 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가봅시다. 첫 번째 계층제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자, 계층제의 원리는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 계층제의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니까 신중성은 높아지는 거죠. 신중성은 높아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신속성의 문제는 약화되죠.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꼭지점 부분 말이야. 요렇게 피라미드 형태인데 요 꼭지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조직을 개편하겠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업무의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조직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은 굳이 이걸 개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용이하지 않는 게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이 조직 속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여기를 개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니까 3번은 1번 지문은 틀렸다. 그죠? 2번 가봅시다.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예전에는 이중의 지시를 받았죠. 그죠? 현재 제도는 물론 지금은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에게 넘어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옛날 기출지문이니까 그대로 보고 갑니다. 요건 통솔 범위의 원리라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명령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명령 통일의 원리와 가깝겠죠.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이 지휘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하 직원의 수에 관한 원리고 얘는 명령 통일의 원리와 유사한 내용이니까 이번 지문도 틀린 거다. 그죠? 3번 가봅시다.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등급화한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차이가 있다. 그럼 뭐지?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다. 계층제의 키워드가 되는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당연히 월급은 많아지고 임무는 어려워지는 거 맞죠? 무거운 임무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편성하는 거 명령 통일의 원리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다? 계층제의 원리죠.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계층제의 원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갈등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휘관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되죠.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우선순위를 가지는 쪽에 지원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한 경우 어느 쪽도 우선이라고 손을 들어주기 애매한 경우에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 당연히 불만이 폭발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휘관이 좀 빠져 있으란 말이야. 보류 회피하라고요. 이 말이 부정적 의미가 내가 아니라고 했죠. 이때 보류와 회피는 뭐야?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다려라 라는 의미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요. 나쁜 뜻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헷갈리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4번 문제 징계와 관련된 사례 문제입니다. 문제는 올바르지 아니한 것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 경찰학에서 나오는 사례 문제는 아직까지 대단히 어려운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갑이 부하 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죠. 그럼 부하 직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이죠. 그런데 상급자 광역수사대 팀장은 방임했어요. 그리고 지연보고했네. 그러면 직무를 태만히 한 거니까 성실 의무 위반한 게 맞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1번. 광역수사대 팀장이 평소 음주운전 금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지휘관, 즉 감독자의 징계 면책 사유에 보면 감경이나 면책 사유에 보면 평소에 부하 직원을 충실히 교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사고 친 거야. 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징계는 줄여주거나 징계를 안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보면 음주 등의 교육, 음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네요.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면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의 교육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귀가하고 있던 갑과 3회 통화를 하였고 갑에게 대리 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던 사실. 자, 어디를 봐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이 없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평소에는 교육을 했지만 오히려 통화하면서 대리 비용은 여기서 써라. 라는 이야기 정도만 한 거지. 음주운전한 걸 보고서 말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됐죠?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게 되는 거고 판례 입장에 따르면 여기가 없다라고 바뀌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가봅시다. 음주운전 행위자의 징계 항정 기준은 1회 단순 의무인 경우에는 정직인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으면 해임이나 강등이에요. 음주운전 행위자의 감독자로서 행위자의 진화는 책임을 질 우려가 있던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는 왜 똑같이 자기도 지금 징계받을 거거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그 물적 피해를 숨김으로써 징계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죠? 자기도 부하 직원과 똑같이 징계받을 거니까 이거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한 거지. 그러면 상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 맞죠? 그죠? 왜? 본인도 징계받은 걸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3번 가서 봅시다. 3번에 가서 보시면 자, 공무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이죠. 우리 중징계, 경징계 구분해서 요구하거든. 그래서 무슨 재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결정 재량은 없지만 선택 재량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징계를 요구해야 되니까 기속행위고 결정 재량은 없지만 요구할 때 어떤 징계, 중징계를 원하는지 경징계를 원하는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 재량은 있는 거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원래 재량행위는 위법의 문제는 안 생기죠. 원칙적으로 부당의 문제만 생깁니다. 따라서 뭐만 가능하냐면 행정심판만 가능한 게 원칙인데 이 재량이 만약에 남용이나 또는 일탈이나 불행사 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위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위법하니까 행정심판은 물론이고 행정소송까지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도 남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위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직무의 특성도 고려해봐야 돼. 직무의 원인이 된 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행정 기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4번 봅시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뭐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따라서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 즉 사익이 너무 많이 침해됐다. 그럼으로써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 벗어났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이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받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이야기고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자, 5번 봅시다. 예산제도 첫 번째 품목별 예산제도 나와 있죠. 내가 품목별 예산제도는 마트 영수증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다 적혀서 나오냐면 품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적혀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모든 걸 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청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통제지향적인 제도 맞아요. 회계 책임도 명확하죠. 왜? 국회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국회가 책임지는 거고 국회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과 지출은 불일치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불일치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니라 불일치한다는 단점이에요. 단점. 왜 단점이냐. 우리는 올해 컴퓨터가 작년에 바꿨기 때문에 잘 돌아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국회가 바꾸라 그러면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성과만 보여주면 돼. 전투기 교체 사업 2조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던져주는 거라서
재량을 인정하는 거고요. 따라서 관리지향적입니다. 관리지향적. 됐죠? 그런데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 이거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왜냐? 컴퓨터 열대사 그리고 태블릿 열대사 우리가 생각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라 그러면 다 사야 되잖아요. 따라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품목별의 단점이라서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영기준 예산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0점 기준 예산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즉 제로 베이스부터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보자. 왜냐하면 작년에 줬던 예산 올해 똑같이 예산 주면서 오히려 금액만 상승시키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주지 말고 예산을 줄여나가자라는 이야기니까 작은 정부 시대에 각각 맞는 예산 제도죠. 그래서 좀 예산을 줄여보자. 좀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은 3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은. 4번 봅시다. 일몰법 나와 있죠. 해가 지듯이 사라지는 법. 그래서 누가 만드는 거냐면 법은 누가 만들죠? 행정부가 아니지. 입법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입법부인 국회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예산은 돈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봅시다. CPTD 중요합니다. CPTD도 대단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얘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자연적 감시는 아파트 건물들을 동그랗게 배치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도 아파트 전체가 보이도록 하는 거죠. 감시 기능 확대합니다. 그래서 조명과 조경과 과식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완벽하게 설명과 내용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영역성의 강화는 울타리 치는 걸 말합니다. 아파트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 거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더 잘 관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따라서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이 증대되는 거고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 그것이 위법하다는 걸 알게 되죠. 침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종류로는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은 맞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출입구의 최소화 그리고 통행로의 설계는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자연적 접근 통제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얘가 잘못된 거죠. 설명은 맞지만 얘가 잘못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2번이 잘못된 질문이 되겠네요. 3번 가서 봅시다. 활동의 활성화 또는 활동성의 활성화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걸 배치하면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공공장소 설치하고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한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거리의 눈이 있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여기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도 있고 벤치 정자의 위치 활용성에 대한 설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맞는 이야기고 4번에 우리 유지관리 봅시다.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이에요. 왼쪽 아파트는 너무나 관리가 잘 되고 오른쪽 아파트는 허름하게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이동의 용이성은 당연히 허름한 쪽에 더 많이 있겠죠. 그럼 그쪽으로 범죄가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의도된 대로 제일 잘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 범죄가 예방된다. 그게 바로 파손의 즉시 보수라든가 청결 유지 조명 조경의 관리가 있으니까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7번 집시법 역시나 집시법은 중요한 법이고요. 자,
일본의 무역 보복에 반대하는 갑단체가, 자, 주체자는 단체라도 상관없죠? 법인격도 상관없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과자, 수배자 상관없어요. 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그래서 어디로 옮겨갔다? 남부경찰서 관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죠. 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면 모두를 관할한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잖아요. 됐죠? 신고하는 거니까. 따라서 경찰청장이 아니고 둘 모두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 니은 봅시다. 경찰서장은 집회신고에 대해서 집회신고의 형식적인 미비점만 검토해야지 절대 내용은 건드리면 안 돼요. 만약에 내용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허가제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1년에 한 번 더 치게 해주세요라는 게 목적인데 뭐가 적혀있나 적혀있지 않았나 신고서의 형식적 내용만 검토해야지 만약 실질적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너네 경찰에서 시험을 2번 치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3번 치게 해달라는 목적은 사실은 체제 반란을 위한 이유 아니냐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개최 접수한 집회 시 있죠. 갑과 을이 갑이 먼저 을이 나중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헌법상 권리니까 같이 개최하면 좋겠지만 갑이 절대로 양보 안 하겠대. 그럼 원래부터 갑의 권리야. 갑의 권리니까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즉 요 1시간 전에 신고하고 개최하는 사람은 누구죠? 먼저 신고한 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시간 전에만 통지하고 개최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니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군인, 검사, 경찰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가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란 거. 여기는 벌금형이 없죠. 벌금형이 없고 권력을 가진 자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할 때는 가중되는 겁니다. 벌금형 없이 가중되는 거고요. 시험에 나올 때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에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역시나 틀린 질문이니까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을도 맞는 지문이니까 기읍과 니을이 틀렸고 디귿과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8번 스토킹 범죄 한번 가서 봅시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는 이건 스토킹 범죄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세요.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게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스토킹이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스토킹에 들어가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부호나 글이나 말 이런 것들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침입할 목적으로 물건, 문이나 담 등의 건조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서 말하는 행위 태양에 들어가지 않고요. 형법상 주거 침입이나 또는 손괴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행위 태양에 안 들어가니까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정보의 배포수단 봅시다. 정보의 배포수단은 무조건 사용자 기준으로 정보는 만들고 배포됩니다.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 비공식적 방법.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해서 당장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알려주는 건 브리핑.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기 간행물에 못 넣으니까 긴급한 경우에 신속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메모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메모는 정확성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일 24시간 거기가 키워드죠. 재반 정세를 망라한 보고서는 일일 정보 보고서.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판례 입장으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그랬죠. 우리가 도주냐 도주죄가 아니냐는 읽어보면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사고가 나니까 운전자가 너무 놀랬나 봐. 동승자한테 야, 네가 운전했다고 말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 직후에 장소 이탈 안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도 합니다. 위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혀요. 우리 도주죄로 인정됐던 판례가 뭐냐면 자기가 사고 내놓고 목격자인 척 했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라 가해 차량임을 밝혀서 동승자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운전을 한 건데 친구한테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틀 후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해 자수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도주의 의사는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주한테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니은 가봅시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선에 정지를 했어요.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 차량. 피해 차량이 지금 신호 대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옆 차로에서 오던 다른 차량이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힙니다. 가해 차량도 몰랐고 피해 차량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 진행 신호로 바뀔 때까지 서로 다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각자 집으로 갔는데 피해 차량이 도착해서 사이드를 접으면서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 보고 잡은 건데 이거는 가해자도 몰랐고 피해자도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죠. 누가 봐도. 그래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디귿 가서 봅시다. 자, 우리가 내가 늘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은 무조건 차량 신호기만 신호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지. 보행자용 신호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대상이에요. 자꾸 보행자 보호의무를 가지고 와서 쌤 이거 혹시 신호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호위반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에요. 자, 디귿 보시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이거 누구 신호기예요? 보행자용 신호기잖아요. 차량의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않아요. 따라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이에요. 녹색이야. 그러면 지나가면 안 되죠. 근데 지나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이냐? 라고 물어보면 차량용 신호가 없잖아요. 거기 있네요. 차량용 신호기에 위반해서 운전한 때는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니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신호기 차량 신호에 위반해서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의 죄책을 묻는 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의 죄책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지만 다시 디귿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리을을 보시면 교회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건 가로칩시다. 왜? 교회 주차장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인피사고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인피사고는 도로든 도로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도로든 도로 아니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피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의무도 있고 처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이건 아파트 주차장이건 마트 주차장이건 그건 전부 다 뭐냐? 페이크예요, 페이크. 됐죠?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라고 벌써 나와 있죠? 그럼 뺑소니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무조건 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되는 거겠죠. 적용한 조치는 정당합니다. 즉 도주죄 성립한다고요. 정당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시나 리얼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죠. 구호조치 의무 됐죠? 요 구호조치 의무는 가해자 피해자 불문입니다. 왜? 사람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불문하고 무조건 인정되는 거고 요로든 도로가 아니든 모두 인정됩니다. 사람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따라서 10번의 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겠죠.